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차이나 전기차 특집 했었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많이 못해서 제가 한 번 더 요청을 드렸는데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또 좋은 분을 한 번 더 모시고 오셔서 같이 또 만나게 됐습니다. 홍콩 CSP 자산운용의 상무님이랑 이사님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새로 이제 오신 이사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사님 저희 힐링 가족 여러분들이랑 인사 부탁드리고 어떤 일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경력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같이.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SOP 자산운용의 강은혁 이사입니다. 저는 CSOP 입사한 지는 한 달 정도 되었고 CSOP에서는 ETF 스페셜리스트로서 아시아 클라이언트 담당을 하고 있어요. ETF 업계에 있는 지는 한 6년 정도 되었고 CSOP 조인하기 전 바로 전 회사는 이제 아문디 자산운용이라고 이제 유럽에서 가장 큰 운용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아시아 클라이언트 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ETF 스페셜리스트로서 그 일을 한 5년 정도 아문디 합병되기 전에 릭소 자산운용이라는 데서 그 관련 업무를 했었고 그 전에는 이제 펀드 오브 헤지 펀드라든지 뭐 다른 헤지 펀드 쪽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일을 하면서는 한국 고객들 또 일본 고객들 제가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국 고객, 일본 고객 위주로 담당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지금 ETF 이 시장에 관해서 굉장히 글로벌하게 근무를 많이 하셨고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ETF라는 시장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되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도 계속 퍼져나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는 이 단일 종목보다도 ETF가 더 많아지는 세상이 올 거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ETF 위주로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많은 정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저희 채널에 중국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국 전기차 관련 이런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중국 이야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는 무조건 좋다는 이야기보다는 현지의 정말 솔직한, 현재 정확한 상황들을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뉴스들은 물론 발빠르게 기자분들도 뉴스를 전해주시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접하는 뉴스는 가장 늦은 뉴스란 말이에요. 이런 정보들 그리고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좀 더 정확한 현지의 정보 이야기들을 듣고자 오늘 좀 두 분을 모셔봤어요. 네, 오늘 이야기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질문해 볼게요. 현재 중국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부진한 경제 지표 그리고 부동산도 지금 난리죠. 비구이안도 계속 헝다에 이어서 또 이렇게 됐고 이렇게 경제 위기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경제 위기가 어느 상황인지 좀 간단히 복잡하게 많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은 이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 분야에서도 굉장히 불안정한 수출 감소를 보이고 있고 이제 다른 경제의 한 축이긴 하죠. 이제 소비 같은 경우에도 회복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약간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수출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대미 수출 같은 경우에는 감소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디리스킹이라든가 아니면 디커플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수치를 따져보면은 전년 대비 대미 수출 같은 경우에는 17%가 감소를 했고요. 이런 현상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글로벌에서 소비 둔화가 되는 이제 추세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 추가로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관련된 수출 산업들을 많이 줄이고 있는 부분이 있군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 보이는 것 같은 거에는 뭐 아세안 국가 수출 증가가 이제 보이고 있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공급망 같은이 약간 재편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미국으로 수출되는 양들이 아니면 모든 물품들이 미국으로 수출길이 막혔으니까 아세안 국가를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우회에서 전달되는, 그러니까 우회로 수출되는 뭐 이런 현상들도 보이고 있긴 하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입장에서 지금 경제의 가장 큰 축이었던 수출이 굉장히 저조해요. 많이 안 좋아지고 있고요. 이제 이번 슬라이드에서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22년 이제 7월 달부터 2023년 7월 달까지를 쭉 봤는데 그래프가 계속 하향으로 쭉 나타나는 게 보이고 있죠. 네, 전년 대비 한 17% 정도 감소를 했고요. 중국이 수출 감소한다는 얘기는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제조업 중심의 이제 국가였고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 동안 경제 성장이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수출이 감소한다는 거는 전체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수출은 이제
외부로 물건이 나가는 거고 경제 지표 중에 이제 수요 측면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수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 이제 가장 큰 지표가 이제 소비자 지수, 물가 지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제 CPI라고 줄여서 표현하긴 하는데 지금 계속 디플레이션을 보이고 있었죠. 마이너스를 지금 계속 찍고 있었는데 지난 5개월 동안 다행히 8월 달 초에 0.2가 상승하는, 근데 이게 0.2가 상승해서 추세 전환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8월 달에 잠깐 반등을 한 것뿐이지 9월 달하고 수치들이 이제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물론 상승을 한다 그러면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으니까 굉장히 안정화돼서 저희가 좀 불안을 덜 가질 수 있을 텐데 이것들이 향후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정적인 소비 회복이라고, 그러니까 불균형적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리오프닝이 일어나면서 어떤 산업, 그러니까 소비 산업에서도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이 소비가 많이 회복되냐면 리테일 영업이라든가 아니면 외식업 아니면은 그 호텔 여행업 이런 것들이 산업이 어떻게 소비가 회복이 됐고 소비가 굉장히 늦게 회복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임의 소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굳이 지금 돈을 쓰지 않아도 나중에 소비를 해도 될 상품들, 대표적인 게 냉장고, 가전제품,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소비들이 불균형적으로 굉장히 늦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그러니까 경제 두 축인 수출과 내수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또 이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 부동산 문제잖아요.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화로 예상을 하고 있고 비구이완,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어요. 중국 종목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중국식 표기하는 발음들도 있고 비기유한 같은 경우는 한자로 보면 또 벽개원이잖아요. 그게 또 영어로 표현할 때 컨트리 가드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요번엔 저희가 홍콩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 홍콩식에 이제 부르는 이름으로 부를 텐데요. 컨트리 가든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긴 한데 향후 컨트리 같은 기업들이 어제 그저께 10% 상승했죠. 다행히. 왜냐하면 채무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채무 원금이 돌아오는 거를 향후 3년 동안 나눠서 갚겠다라고 6개의 채무단과 합의가 이루어졌죠. 그 채무단은 대부분 은행이고요. 다른 이제 컨트리 가든이 2위 기업이니까 2선 도시와 3선 도시에 집중하고 있었던 3위, 4위, 5위, 6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향후 이런 기업들에서 원금을 갚지 못하는 아니면 돌아온 채무의 이자를 갚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할 거고 그럼 어떤 시나리오가 진행되냐면 컨트리 가든과 같은 시나리오가 진행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무단 입장에서도 이것들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채무의 구조조정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을 좀 낮춰준다든가 아니면은 상환을 연기해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나눠 갖게 한다든가 그리고 그렇게 하다는 얘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가 된다.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 굉장히 큰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1년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중국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시다시피 중국 정부는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국 정부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이번 비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입이 감소해가지고 부동산 침체가 이루어진 것도 있긴 하지만 좀 가속화가 되긴 했었죠. 사실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2018년도에 3 레드라인이라고 부동산 관련해서 투기를 억제하고 있는 정책을 발효한 게 있어요. 그 3 레드라인은 뭐냐면 3개로 딱 나눴을 때 하나는 선수금 비중을 80% 이상으로 맞춰라. 다른 거 하나는 그러니까 모기지죠. 모기지 이자율 같은 거를 그 이자율 기준율보다 더 높게 잡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이제 큰 도시, 일선 도시에 해당되는 건데요. 일선 도시는 북경과 아니면 상해. 그러니까 방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방표는 주택을 살 수 있는 권리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산에 사시는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 그 조건들 다 맞춘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주택을 못 사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징 사람이거나 아니면 베이징에서 5년 이상 거주를 했거나 그리고 아니면 베이징에서 5년 이상 거주했다 할 때 자기가 그 근로 계약을 이제 증명할 수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방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고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의 공급 과잉을 이제 축소시킬 거고 그런 부동산 관련해서 기업들의 구조 조정을 향후 1년에서
길게는 1년 반 정도 이어나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부동산 시장을 축소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완화하게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방금 좀 전에 돈 이야기 하셨는데 중국에서 얼마 전에 금리 인하했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금리 인하가 이제 물가가 다 떨어지고 안정화가 됐어. 그래서 내리는 경우가 있고, 강제로 어렵게 경제가 너무 안 좋아져서 강제로라도 경제를 조금이라도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이번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후자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현재에서는 지금 이 금리 인하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네. 역효과가 있는지 네. 혹시 좀 이야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금리 인하를 기대했을 때 저희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이자율 0.1%, 10 베이시스 포인트 BP라고 얘기하는데 10 BP보다는 좀 더 강력한 게 나오길 바랬거든요. 네. 중국 정부에서 지금 시장에 그 이자율을 낮춘다는 얘기는 이게 LPR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이자율이 이제 5년짜리 주택 담보 대출이랑 연동돼 있는 거라서 절대적으로 담보 대출 이자를 낮추겠다는 의미인 거고, 이거는 부동산 시장 수요를 약간 육성하겠다는 의지긴 하죠. 근데 그 10 베이시스 포인트가 시장에서 큰 파장을 아니면은 효과를 이루지는 않았고요. 근데 지금 중국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부양책을 내는 것들이죠. 조금씩 크게 내는 거는 부동산 시장을 부양한다, 가격을 상승시키다는 의지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라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럼 아주 효과가 없지 않았느냐? 근데 사실 최근에 그러니까 기준율을, 그러니까 LPR 같은 걸 내린 것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지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조금씩 해왔고, 9월 초에 이제 그 발표한 부양책에서 사실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베이징에서 토요일 날 주택을 구매한, 그러니까 신규 주택은 말고요, 기존에 완성됐던 주택을 구매한 그 주택 매매 숫자가 1,800채래요, 하루에. 그러면은 흔히 생각할 수 있죠. 베이징 같은 도시에서 토요일 날 팔렸는데 아이고 고작 1,800채밖에 안 팔렸느냐. 사실 8월 달에 베이징 전체에서 팔린 주택 숫자는 한 달 동안 3,600채죠. 그래 그 1,800채라는 숫자는 얼마나 이제 갑자기 팔렸냐면, 하루에? 예,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밤 12시까지 집에 가지도 않고 그걸 처리하려고 이제 일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매매 물량이 밀렸대요. 근데 비단 이게 이제 한 주일에만 이뤄진 일이냐, 아니면은 이게 계속 이어질 것이냐는 이제 지켜보긴 해야겠죠. 왜냐면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얘기할 때 컨피던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이 향후 이제 경제에 대한 자신감 아니면 불안감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만 이제 주택의 수요가 다시 상승을 하고 주택을 구입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100% 이게 상승이다, 아니면 안정화가 돼가지고 부양이 돼서 올라갈 것이다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방금 또 이야기해 주신 부분 때문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중국의 부동산 이슈, 그러니까 부동산 위기의 이야기를 한국에서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생산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현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저희는 외국인이잖아요. 중국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지금 중국 그 당시에 이제 중국 국민들이나 아니면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위기를 굉장히 이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들이 조금 과장돼 있는 거지, 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너무나 잘 표현해 주신 단어인데요. 과장됐다라는 거. 사실 한국이나 아니면 다른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극명한 정치인이 도널드 트럼프긴 하죠. 이제 반중 심리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시각들, 이제 그래서 이제 신문 보도나 이런 데서도 중국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경제 뉴스들을 약간은 왜곡까지는 아니고요. 사실은 사실이죠. 근데 그 사실을 조금 더 과장한 경우가 있긴 해요. 그게 언론사에서 잘못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현지 사정이 진짜 현지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겉으로 이제 서방 뉴스에서 보이는 보도에 따라서 이제 보도하는 측면도 있고. 근데 중국 이제 국민들의 객관적인 시각을 보자면 사실 그다지 동요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국 회사에 일하고 있고 중국 동료들이랑 많이 일하고 있고, 이제 중국 공료들도 이제 북경이나 상해나 아니면 중국 도시들에서 이런 피드백들을 받긴 하는데, 그런 피드백들이 대부분이 중국 정부가 해결을 하겠지 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정부가 지난 정책을 펼 때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봉쇄라든가 이런 데서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이 있긴 하죠. 왜냐하면 그 정책들이 100% 잘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지금 경제 문제를 겪고 있는 거고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다만 이제 향후 과거에 이제 그 성장 주도에, 그러니까 부동산 주도로 성장을 했던 20년, 30년대의 성장을 어떻게 보면 다른 경제 그 발전 동력을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퀄리티, 질이 높은 성장을 이룰 거라고, 이게 그런적인 구조적인 전환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제가 또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4페이지거든요. 4페이지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림자 금융, 그리고 이제 지방 정부 부채 위험 증가 이런 것들에 좀 얘기를 하긴 했었죠. 사실은 비구이완이나 아니면 컨트리 가든이나 아니면 헝다나 이런 부동산 기업들이 부도가 나는 사태도 굉장히 위험하긴 하지만 이제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신탁 상품들이 이제 그 원금이나 아니면 이자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환매를 하는 것들이 그 불가한 이런 상품들이 발생하기 있거든요. 이제 신탁 상품이라면 뭐냐면 이제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그 이자 은행 이자율보다 한 2%에서 3% 높게, 그러니까 뭐 한 8%에서 10%짜리로 그 사람들이 투자의 개념으로 산 상품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 돈 들어온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가 됐냐면 부동산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부동산 기업이 발행한 채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그 같은 신탁 상품도 원금을 돌려줘야 될 때나 아니면 이자를 지불해야 될 때 못 지불한 상태가 있어서 이 그림자 금융이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이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위험한 요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LGFB라고 지방정부 융자기구예요. 지방정부 융자기구가 뭐냐면 지방정부에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수,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수입을 사실 세금으로 걷잖아요. 근데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땅을 빌려줘서 부동산 기업한테 땅을 어떻게 빌려줬냐면 100년 동안 이 땅에다가 뭐 주택을 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거죠. 그게 지방정부의 가장 큰 수입이었어요. 하지만 그 수입이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부동산 이제 수요가 줄었다기보다는 부동산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사지 않기 시작하고 부도가 나면서 그 수입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다른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러면 지출은 얼마나 늘었느냐? 과거에 코로나를 했을 때 2년 동안 지방 정부가 평소보다 지출이 엄청 많이 늘어난 게 뭐냐면 코로나 완전 봉쇄 해가지고 저희 그 PCR 테스트 있잖아요. 그거를 전 국민한테 실시했죠. 근데 북경이나 베이징 아니면 심천 같은 동네는 지방 정부의 다른 수입들이 크니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작은 도시들에서는 수입이 감소된 상태에서 지출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지방 정부의 부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적인 리스크, 다른 경제 전반에 퍼질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림자 금융, 신탁이나 회사들이 팔린 것들에 대해서 환매가 중단된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사실은 위험한 요소라고 작용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네. 제가 방금 이 얘기 들었고 보니까 느끼는 게 우리가 전해지는 그런 뉴스들이 생각보다 조금 더 와전될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중국에 대한 뉴스를 서방에서는 조금 더 과하고 부풀리게 혹은 부정적으로 보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중국에서 다이렉트 뉴스를 받아서 보도할 수도 있지만 뭐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의 그 선진국들의 뉴스를 거쳐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과장된 이야기들을 봐줄 수도 있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방금 또 궁금한 이야기가 생겼는데 생각해보니까 나 지금 질문 하나 시작했는데 또 계속 물어보네요. 오늘 또 두세 시간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지금 지방정부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제가 또 이 뉴스를 봤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부 자체는 돈이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 때 지방 정부들이 너무 수지 타산이 안 좋아져서 지방 정부가 이제 파산하고 정말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중국의 그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부자 동네들 말고 조금 그 외지에 있는 그런 지방 정부들 진짜로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맞이했나요? 어떤가요 상황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출이 너무 늘어나고 수입이 없다 보니까, 수입이 없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정부의 수입은 땅을 빌려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 기업들이 새로 착공을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땅을 빌리는 권리를 지불하고 나서 시작하는 게 없어졌죠. 왜냐하면 총체적으로 공급 과잉이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현재 공사가 시작된
주택들에 대해서 완공을 맞춰가지고 그것들에 이미 지불을 한 사람들한테 인도를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3페이지에 중간에 이제 신규 주택 착공량이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 이제 노란 선으로 그려진 게 현재 새로운 주택들이 완공을 하는 것들, 그렇게 하면 상승하고 있어요. 이거는 중국 정부에서 원하는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국민들이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금을 지불하고 주택이 완공되기도 전에, 그리고 모기지도 갖고 있으면서 2년 동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완공이 되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미 돈을 지불했고 난 모기지를 했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버리면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리고 불만이 굉장히 고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 정부나 아니면 지방 정부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돈을 지불한 거를 다 완공을 해가지고 인도를 해라는 거고요. 그럼 다만 이제 공급 과잉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네, 대도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도시는 사람이 몰리니까 직업이 있고 고용이 창출될 수가 있고, 2선 도시, 3선 도시에서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게 바로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도시에서 이제 신규 건설은 절대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신규 건설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규 건설 감소하는 게 바로 지방 정부의 세수하고 직결된 거죠. 지방 정부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가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지방 정부에 있는 행정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을 지불해야 되고, 거기에 가장 타격이 컸던 게 코로나 때 너무나 큰 지출을, 그러니까 평소의 수입과 지출에 부가적으로 더 큰 지출을 했던 거죠. 얘기 듣고 보니까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도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세수, 이제 기업도 많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거치는데 지방 정부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심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중국은 동쪽 강을 따라서 엄청나게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서부는 아무래도 산지고 외지고 인구도 그렇죠. 적긴 하니까 이 지방 정부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차이도 있겠구나. 그리고 방금 예를 들어서 집 돈 내는 거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아파트 재개발을 하면 10번이나 15번씩 이렇게 나눠서 내는 것도 대출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완공되기 전에 미리 다 돈을 내야 된단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이제 동네마다 다른가요? 동네마다 다르죠. 왜냐면 지금 많이 풀어졌으니까 이제 선수금 비중을 많이 줄어줬고, 왜냐면은 효율을 좀 더 늘리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어떤 도시들이 어떤 유리다, 이건 지금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근데 이미 그 규제를 많이 완화를 했고요. 근데 다만 전체적으로는 그 돈을 이미 지불을 했고 모기지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주택을 인도를 받지 못한 거죠. 지금 부동산 위기가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은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면은 내가 돈을 다 냈는데 부동산이 그렇죠. 나와버리면 저는 이게 집도 못 들어가고 돈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난리치고 불안할 만하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랑 이런 거를 집을 살 때 돈을 내는 지급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다르죠. 동네마다 그렇죠. 다르지만. 그렇죠. 부동산 위기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걱정을 했는지 이해가 가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동일하긴 하지만 부동산의 자기 모든 재산의 비중이 굉장히 크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로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중국 전체 GDP의 4분의 1이 부동산 시장과 연결되어 있고, 물론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산업까지 하면 그 GDP의 비중은 더 커지죠. 4분의 1보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중국 패권 갈등이 이제 점점 더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고 정말 계속 장기화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 현지에서는 또 대응을 해야겠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또 보시는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제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는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걸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지금 완화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요 원인으로는 저희가 경제 정책이라든지 외교 안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각국의 정치적 이익,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 한 리서치 센터에서 알아봤다고 해요. 지금 현재 미국 국민의 85% 가까이 반중 정서를 갖고 있는데, 이 반중 정서를 바이든 정부가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2010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 반중 정서를 아주 잘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마 이 지금 현재 있는 규제들을 완화한다거나 더 강하게 중국을 압박을 했으면 했지 완화하는 정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시작하면서 재밌는 현상들이 좀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상무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작년 대비해서 미국 수출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한 17% 정도 감소했어요. 뭐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거는 20년치 최저치라고 해요. 20년 안에 최저치인데 재미있는 거는 이 20년 안에 최저치 미국 수출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수출량이 늘어났어요. 이 수출량이 어떻게 늘어났냐? 동남아 수출량이 늘어났다고 해요. 동남아라고 하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또 어디가 있죠?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 16% 정도의 그 동남아 수출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동남아에선 왜 중국 물건을 갑자기 이 경제가 많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수입을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가?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을 해서 조립을 해서 완성을 시켜서 미국으로 다시 수출을 하는 이걸 이제 우회 수출을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회 수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17% 미국에서 줄었지만 여기서 16%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공급망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밌는 현상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이렇게 틀어지면서 양갈래로 나눠지고 있지만 또 다른 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많이 요즘 뉴스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브릭스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중동 나라들과의 관계를 이제 중국이 돈독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뭐 사우디가 중국의 위안화를 중국의 이제 가장 큰 목표는 중국의 위안화를 더 이제 사우디나 중동 국가에서 사용하게 하려고 이제 이런 파트너십을 맺어가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자기 살 길을 찾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좋은 이야기,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반중 정서 그걸 당연히 이용해야죠. 그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은 당연히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 사람 정치인입니다. 네. 당연히 그 미국 사람들의 반중 정서가 80% 이상이니까 그분들의 이 표심을 자극해서 이제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거긴 또 대선도 있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처럼 한 번 하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표심 때문에 이 그 미국 중국의 갈등 상황을 더 부추기게 만들 수도 있다. 본인의 정치적이 있지 않을까. 네.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그 중국의 수출 이 경로들을 다 막는다고 해도 네. 동남아나 이런 것들에 우회 수출이 가능하다는 거. 네. 네, 저도 이 뉴스 많이 봤어요. 그 얼마 전에 화웨이 폰도 그 이번에 그 7만 원짜리 네. 신제품 발표했는데 네. 거기에 하이닉스 메모리 들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는 이제 판 적이 없는데 네. 우회 수출을 당연히 했겠죠. 네. 네. 뭐 일일이 어떻게 다 찾겠어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 있겠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를 하나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브릭스 국가들의 저는 위안화 결제 이야기. 네. 중국이 제가 지금 우리 이번에 인터뷰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네. 다른 게스트 전문가분들한테도 제가 이거를 몇 번 여쭤봤어요. 네. 중국이 생각보다 이 위안화 결제를 위안화 전 세계 이 결제하는 시스템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지금 이 위안화 결제를 굉장히 밀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혹시 어떻게 보세요?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사우디의 첫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인민은행 맞나요? 한국말로? 맞습니다. 네. 중국인민은행의 첫 지점을 사우디 수도에 열었어요. 처음으로 개설을 했는데 이제 그거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상업 또는 금융에서 사용할 위안화를 이 지점을 통해서 잘 이렇게 퍼뜨릴 수 있도록 잘 퍼뜨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첫 지점을 열었고 뱅크 오브 차이나뿐만 아니라 지금 주요 은행들이 다 이제 사우디에 진출을 하려고 있어요. 사우디를 기점으로 이제 사우디가 이제 중동 안에서는 가장 이제 경제력이 맞습니다. 오일머니 핵심 국가니까 이제 그거를 기점으로 오일을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시작점 아닐까요? 왜냐하면은
저희 생각해 보면은 10년 전에 오이를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을 일이니까 그런 것만 봐도 그렇죠. 저도 한마디를 네네네. 해도 될까요? 기축 통화가 미국 달러라는 얘기는 사실 미국이 그 기축 통화가 자기 그 커런시 때문에 이제 유지하고 있는 권력이 되게 크잖아요.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 한번 미국 그 관리 감독 기관에서 HSBC에다가 굉장한 벌금을 때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HSBC 은행에 있는 브라질에 있는 자회사가 무슨 뭐 자금 세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게 관련돼 가지고 한 건데 사실 HSBC 은행이나 전 세계 은행들 있죠. 중국에 있는 은행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결제의 수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 자국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결제은행이라는 라이선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제가 비단 이제 예로 드린 건데 또 다른 예는 뭐냐면 혹시 페카라는 미국 법을 아시나요? 페카라는 미국 법이 뭐냐면 미국 시민들하고 아니면 미국 기업들한테 내가 미국 외에 있더라도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걷게 해야 된다라는 법인데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은행들은 그것 때문에 뭘 했냐면 이 나한테 계좌를 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미국인인지 아니면 미국 기업인지 아닌지 폼을 작성해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미국이 하고자 하는 그 세금을 더 추징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이 그걸 맞췄어야 되는 거죠. 그 비용은 어마무시하고요. 그리고 그 비용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인력도 굉장히 많이 충당을 했고요. 근데 이 모든 기업들이 미국의 요구에 맞출 수밖에 없던 이유는, 은행들이 미국의 요구에 맞출 수밖에 없던 이유는 미국은 그렇지 않으면 너는 미국의 결제은행으로서 미국 달러의 결제은행으로서의 그 권리, 라이선스를 취소시키겠다라는 게 전제하에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얘기는 미국이 이런 권리나 아니면은 이 어떻게 보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약간은 횡포를, 제가 약간 과장된 표현을 쓰긴 했었어요. 네, 그렇죠. 횡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기축 통화가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권력을 중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방어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위안화의 세계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트로 달러가 아닌 페트로 위안. 그래서 그 중동에서 그 석유를 수입했을 때 그게 위안화로 지불이 되고, 그리고 중동과 중국이 관계가 좋아지면서 그럼 중동 그 국가는 위안화로 받은 결제 대금을 다른 통화로 바꾸지 않고 다시 중국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협력 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그 홍콩에 상장된 종목들 있잖아요. 사실 홍콩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은 홍콩 달러로 거래가 가능하죠. 하지만 요번에 따로 이제 홍콩 거래소에서 그거를 위안화, RMB로 거래되는 걸 만들었거든요. 이제 물론 전체적인 홍콩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 대한 그 선호도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침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위안화 관련 종목들의 위안화로 결제되는 그 물량들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결제가 되는 게 미국이 갖고 있는 권력을 약간은 상쇄시킬 수 있다. 아니면 그 권력에서 때문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부작용도 있잖아요. 사실은 미국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너무 중국처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너무 객관적으로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그 권력 때문에 유지할 수 있었던 다른 지금까지 했던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좋습니다. 제가 위안화 결제를 왜 이야기하냐면 그 나름 굉장히 이제 센세이션하게 봤거든요. 저는 사실 이 중국의 위안화 그러니까 위안화 결제가 전 세계 아무도 안 따라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한번 시장을 전 세계 경제들을 장악해 놨기 때문에 이것들을 뒤집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과거에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발전했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미국의 그 이제 경제에 오를 그
그걸 넘어서려고 하니까 미국이 완전 그냥 가차없이 눌러버리더라고요. 자기네가 당연히 최고가 돼야 되니까. 중국의 이런 거를 막기 위해 위안화 결제가 저는 전혀 안 될 줄 알았는데 브릭스 이게 생기고 나서 좀 지켜보니까 이번에 이 브릭스 5개국만 해도 그냥 그 정도 하고 말겠지로 생각했는데 와 여기에 이번에 사우디가 들어왔더라고요. 사우디가 들어오면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을 굳이 거치지 않고서라도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위안화 결제나 아니면 이제 이 브릭스에 대한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천군만마 같은 국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브릭스를 사실 별로 크게 안 봤었는데 이제 많이 좀 정세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직접 자문사를 이렇게 운영하고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는 알지 못하니까 이 지금 브릭스 국가들의 이 행보들이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나 정확하고요. 그래서 브릭스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몇 개 들어왔잖아요. 제 생각엔 아프리카 그 대륙의 국가들의 숫자가 총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국가가 다 들어와도 아까 말씀하신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포함된 거하고 너무 차이가 크다고 봐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 그렇죠. 네네. 이제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사이는 소원해졌죠. 둘이 이제 굉장히 친하진 않거든요. 그 전부터 뭐 굉장히 친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다만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래도 미국과 우방 국가에 가까운 국가였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얘기긴 한데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예전에 조 바이든이 대통령 그 출마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빈살만 왕세자에서 그 암살이나 하면 제가 정확한 사건을 기억 못 하는데 카스쿠지 사건. 그렇죠. 네.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그 두 국가 간의 이제 이해나 아니면 다른 것보다도 협력이나 다른 것보다도 뭐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미국과 멀어진 것이라고도 생각한 게 그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동이 이제 거기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브릭스 국가들 거기다 인디아도 요즘에 포함되긴 했죠. 물론 인디아가 중국이랑 약간은 좀 대립이나 아니면은 갈등 구조가 생기긴 하는데 그 경제 규모가 아니면 거기서 이제 무역 교역량이나 그리고 그 교역통을 통해서 다른 통화가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사이즈가 이제는 무시 못할 사이즈가 돼버린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대립 관계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 그리고 그 반대의 이제 보복행위나 이런 것들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우디가 이제 중국과 좀 더 친해지면서 그거에 대한 강도가 그렇게 심해질 수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둘의 관계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저는 애플과 삼성의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 구도예요. 하지만 그 둘은 서로 교육을 통해 가지고 부품을 사고 팔기도 하죠. 그런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둘의 대립 관계를 그만두고 사실 올 인류가 이제 저희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이제 지구 온난화라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서 조금 아무래도 강대국 둘이 G2잖아요. G1과 G2. G1이라고 표현 안 하지만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이제 그게 개인적인 바람이긴 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상무님, 저희가 이제 사실 상무님이랑 저는 두 번째 만나 뵙기는 하는 건데,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거에 이제 조예가 깊으신지, 경력을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다는 거 깜빡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제 이름은 이미 아실 거고요. 이제 CSOP 자산운용의 이재충 상무입니다. 저희 이제 홍콩 2대 운용사, ETF 운용사 CSOP 자산운용인데요. 제가 여기서 맡고 있는 일은 뭐냐면 이 글로벌 ETF 전략하고 구조화 상품 그리고 주식 대차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들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 제 경력은 어떻게 되냐면 CSOP 조인하기 전에는 이제 JP 모건에서 주식 대차라고 세큐리티 랜딩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산을 갖고 있는 그 기관들의 자산을 어떻게 보면 프라임 브로커들한테 빌려줘 가지고 이제 뒤에 이제 빌리는 이유들은 뭐 공매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결제를 맞추기 위해서 빌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그 전문 분야는 이제 롱 사이드보다는 숏 사이드 쪽으로 그 전문 분야가 계속 생겨왔고요. 저는 그 처음에 직장을 시작한 게 어디냐면 호주 시드니에서 맥쿼리 맥쿼리 은행에 일했었어요. 거기서 맥쿼리 세큐리티 그룹이라고 똑같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이제 뭐 금융위기 전이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프로프라이터리 트레이딩 데스크에다 뭐 주식을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헤지펀드들한테 주식을 빌려주는 업무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켓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었거든요.
이제 시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이잖아요. 하나는 올라가는 거, 하나는 내려가는 거. 근데 내려가는 걸 보면 그 반대로 올라가는 걸 생각할 수 있고, 올라가는 걸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부진이 있으면 내려가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방향이 바뀌긴 했었는데 시장에 대한 그 읽는 거 아니면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HSBC에서 증권 서비스라고 그 기관 고객 대상으로 이제 잠깐 일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관 고객들은 아시아 퍼시픽에서 그 국부 펀드들, 이제 싱가포르라든가 아니면 필리핀,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저 기관 고객들, 특히 이제 한국투자공사,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들 이런 고객들을 이제 상대로 하게 했었죠. 네. 그래서 전체 경력은 이제 거의 한 뭐 20년 정도가 되고요. 근데 CSOP에서는 그 ETF를 중점적으로,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투자은행이라든가 ETF 전체 이코시스템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업무들이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그 투자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까 그 숏사이드 이거 그 숏플레이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인버스처럼 하락에 베팅하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아까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가격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가격을 떨어지는 거에 베팅할 수 있는 전략이 있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가 있고요. 밑으로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뭐 한 배짜리가 있고. 근데 제가 말한 거는 이제 주식을 이제 빌려 가지고 그것들을 시장에 판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 그거에 대한 이득을 벗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공매도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세력이라고 표현하긴 하죠.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 선순환 효과가 있긴 하거든요. 긍정적인 효과가. 그게 뭐냐면 항상 이제 공매도를 하지 못하면 시장에서는 저 주식이 너무 올랐다, 아니면 고평가가 돼 있다, 그거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를 못하죠.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 리포트라든가 이런 게 더 고평가돼 있다 리포트를 낼 수 있는데 실제로 액션에서는 그걸 내지 못하기 때문에 공매도라는 게 시장에 있으면서 가격이 정확한 가격이 평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가격이 너무 고평가가 돼 있으면 그것들을 빌려다가 시장에 팔아버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주식의 가격을 매겨질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원활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게 그 주식 대차, 그러니까 공매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아무래도 공매도 세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투명하고 가장 원활한 시장이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필수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공매도를 비판하려고 여쭤본 건 아니고요. 네. 주식 투자는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그냥 수많은 운용 전략이 있잖아요. 뭐 상승하는 것도 있고 하락하는 것도 있고 뭐 섞는 것도 있고 곱하기 하는 것도 있고 뭐 채권이랑 섞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공매도도 있고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돈 잘 버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내가 이 운용 전략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 오늘 이제 중국의 이런 정책이나 중국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모셨지만 진짜 우리가 투자를 길게 할 거면 이런 정세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투자하는지, 얼마나 길게 긴 호흡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투자를 할 건지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담고 싶어요. 물론 당연히 그렇죠. 중국에 대한 현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담을 거지만 네. 오늘 그렇게 해서 이야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네.